오늘로 예정됐던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여야 협상 결렬로 또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주말 추가 협상을 가진 뒤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 주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모레 막판 원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지 여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취업준비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가로채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이해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문제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오늘은 남은 원구성을 놓고 2라운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회 상황과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주말 동안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여야 협상이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군요. 네, 오늘 하루 여야 협상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따로따로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고요. 오후에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2시간가량 회동을 하며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네, 여야가 한 채 양보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네, 오늘 협상 과정에서 여야 모두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회동을 마치고 나오는 여야 원내대표의 굳은 표정에선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는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합당의 복귀 선언은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국민을 속이는 위장 전술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요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도로 돌려주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면담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통합당은 오늘까지 상임위 배정 명단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 본회의 개최 다음 주 월요일로 다시 한번 미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 주말 동안 다시 여야의 협상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민수 공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15일 박 의장이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의로 통합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했는데 나머지도 이렇게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장은 주말 동안 여야 원내대표와 다시 마지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통보한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박 의장이 최종 시한을 다시 한번 통보한 만큼 주말 동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역시 관건은 법사위원장이죠.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에 양보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법사위원장을 전 후반기로 나눠 맡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통합당 입장은 홍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합당의 법사위 사수 입장은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법사위원장을 되돌려놓지 않는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거나 위원장 임기를 2년씩 나눠 갖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회동에서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대북정책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박 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주말 동안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합당은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다음 주 본회의가 열려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끝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다면 상임위 대신 당내 자체 특위를 중심으로 국회 활동을 이어나가며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3차 추경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원구성이 되자마자 바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인 7월 4일 전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3차 추경안은 20여일이 지나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또 추경에 약 한 10조 원 정도의 고용 충격 대책도 저희가 담아왔는데요. 사실 이 10조 원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 의장은 추경의 긴박성과 절박성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로 본회의를 미뤘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추경의 절박성, 필요성을, 긴급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은 지난 1, 2차와 달리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으로 짜였습니다. 고용과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항공과 해운, 정유산업 등 기간 산업에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K-방역 산업도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해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 원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와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 채용 보조금 등 55만 플러스 알파 일자리 공급에 3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들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원구성을 마치면 곧바로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7월 4일이 토요일인 만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하루 전날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닷새 안에 3차 추경안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지난 1, 2차 추경은 예결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각각 7일과 3일이 걸렸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임채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원구성 협상 성과 없이 결국 끝이 났는데 김희연 기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원구성 협상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 상황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냐 아니면 통합당의 집권여당 견제냐, 이 두 가지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바로 일하는 국회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왔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해 법안 발목 잡기를 한다며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운영위, 법사위까지 여당이 다 맡으면 그야말로 의회 독재라는 건데요. 그래서 견제 차원에서 반드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통합당에서 법사위를 그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거나 전반기 2년 그리고 후반기 2년으로 여야가 나눠서 위원장을 맡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오늘 협상이 결렬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2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때는 좀 드디어 상임위 구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3차 추경안 때문인데요. 네. 청와대와 정부, 여당 모두 이번 달 안에 반드시 3차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박 의장도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경안이 처리되려면 원구성이 완료돼야 하는데 29일까지 사흘 동안 여야가 협상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9일 본회의 전까지 또다시 협상이 결렬된다면 저는 민주당 단독으로 나머지 상임위원장 모두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혜영 기자는 지금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점한다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네, 가장 맞습니다. 큰 이유는 3차 추경안 때문이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3차 추경안 처리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그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한 다음에 예결위에서 통합 조정에 의결하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안이 정부 전 부처에 걸쳐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를 제외하고 모든 상임위가 대부분의 상임위 다 거치겠네요. 예비 심사에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이 3차 추경안을 각 상임위에 회부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앞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선출했던 법사위와 국방위 그리고 산자중기 등 6개 상임위에만 3차 추경안이 회부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차 추경안을 관련된 모든 상임위에 회부하고 예비 심사를 거치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고 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 상임위에 추경안이 회부되면 여당 의원이 과반이 넘는 상임위는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기면 되죠. 만약 통합당의 반발로 의결이 안 되면 의장이 강제로 예결위로 회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안을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상임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현재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네.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좀 입장을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의 입장처럼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이렇게 좀 흐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꼭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잘못된 정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잘못된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잘못된 정보는 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줄어든 일자리만큼 그 취업 준비생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그게 이제 가짜 뉴스다. 팩트가 안 맞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해찬 거거든요. 대표 민주당 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좀 잠깐 짚어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있고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준비생이 기회를 박탈당했다, 불공정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문제와는 무관하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황 수석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당내 일부에서도 지금 동조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예.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되긴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 보도 때문에 이번 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왜곡 보도에 초점을 두고 있네요, 또.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부겸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을과 을이 싸워선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회적 약자 간 싸움을 붙이는 자본주의 현실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같은 노동자인데도 정규직, 임시직 등으로 가르는 굴레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정부와 지자체는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은 늘려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통합당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통합당은 이에 대해서 이제 로또 또 새치기 취업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당 차원의 이런 대책도 모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당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른바 로또 취업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신입 경력 채용 시 일반 국가 공무원과 같은 공개 채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또 인천공항 채용에 대한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용해 인천공항 협력사 신규 채용 3,604명 가운데 채용 관련 서류가 없거나 비공개 채용 또는 친인척 채용이 2,358명으로 6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65%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로또 취업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은 불공정 로또 취업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됩니다. 네, 통합당은 다음 주 월요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의원 연구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 발대식을 여는데요. 네, 이날 발대식과 함께 인천공항 로또 취업 성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통합당은 조국 사태에 이은 사회적 불공정 문제를 보고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통합당의 주장에 정의당이 가장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안전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고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앞서 통합당 하태경 의원의 인천공항 불공정 채용 주장에 대해서 평소에는 비정규직 노동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 사태를 맞아 청년 미래를 걱정하는 건 표리부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하면서 연 이틀에 거쳐서 보통 공식 석상에서는 쓰지 않는 아주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비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에 이어 어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 포럼 강연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데요.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고 추 장관은 감찰 요청 사건을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절반을 잘라 먹었다. 네. 이렇게 추 장관이 이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한 말에 이제 민주당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은 추 장관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체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비검사 출신 장관에 대해 노골적인 검찰의 반발이 반복됐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돼 왔다며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최고위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입니다. 이런 의미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발언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 되게 예상이 되는데요. 임채원 기자, 구체적으로 통합당 입장 어떤가요? 네, 통합당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헌법 파괴라고 강하게 헌법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는데요. 대통령이 정부와 국가의 수장으로서 민주주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꼬집은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1년 전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말 잘 들으면 좋게 지나갈 텐데 지시를 잘라 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이 천박하다고 맹비난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추 장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정권의 품격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이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이 김 위원장은 이제 기본소득제, 또 전일 보육제 등 좀 뜨거운 이슈를 많이 뱉어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소감을 밝혔다고요? 네, 이제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 진영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당 정강 정책에서 이제 보수를 삭제하는 등의 고강도 변화를 예고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수 이념 논란이 불거졌었죠. 네, 오늘 취임 한 달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당내 소란스러웠던 이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와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했다고 또 평가를 했는데요. 매일 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피드백을 받아 당이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앞으로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젊은 세대 정치인을 양성해 나가는 역할을 맡길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연, 임채영 기자 두 분 수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등교 연기 또 온라인 개학 등으로 교육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는 먼저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학벌 학력 구조에 의해서 모든 분이 경쟁을 유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동력이 학교 교육 밖에 노동시장에 있다는 겁니다. 학벌 중심 문화와 대학 서열 구조는 결국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교육의 공정성 문제로 귀결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는 노동시장과 연계해서 풀어야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움직이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대학 서열화 해체를 제안했습니다. 대학 개혁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이게 흔히 해서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대학의 서열 구조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인주의도 점차 강화되겠지만 교육은 개인과 사회, 국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유 성장형 포용 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개혁을 위해선 필수 이수 단위를 없애는 포용적 고교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문 교육 과정 적성이 안 맞는 애들도 충분히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선택지를 그런 프로그램과 과목을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겐 수학 대신 다른 교과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선 소수 인원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구성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증세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세수 증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적인 세수는 현재와 똑같다며 거래세는 내리는데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구조를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한다며 정확한 내용과 사실에 기반을 둔 보도가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이 다음 주쯤 결정될 것이라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임명하려고 했지만 세월호 막말 파문에 차명진 전 의원을 옹호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내정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이 민심을 읽어 정책 개발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차기 대선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환의 규모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며 반환의 주체는 대학이 돼야 하지만 반환 기준은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대학교육협의회 학생대표와 함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오늘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2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권으로 로또가 있죠.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부터 발행이 돼서 일확천금의 행운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현 정권에서는 모든 게 로또다 이렇게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때문이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문 대통령을 거론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 의지에 따라 누구는 횡재하고 누구는 갈등에 빠지는 로또인 세상이 됐다는 건데요. 안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약속한 대로 기존 인력 전원과 외부 취업 준비생이 철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흔히 공기업을 가리켜 꿈의 직장 혹은 신의 직장이라고 하죠. 공기업 중에서도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로 또다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공정 논란. 보다 진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요즘 보수 진영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인데요. 최근에 차기 대권 도전의 뜻을 밝힌 원 지사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다양한 목소리로 광폭 행보를 보이며 정가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야당, 또 부끄럽지 않은 야당 후보를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고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만들어야죠.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그동안 도정에만 몰두했다면 총선 이후부터 중앙정치 무대에서 더 많은 활동을 보여주며 보수의 대표 선수를 자임하고 나선 건데요. 이달 초 미래혁신 포럼 특강을 시작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 등 당 안팎의 여러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과 외교 안보, 정치 이슈까지 다양한 현안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추 장관의 발언과 일부 표현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악의 인사다. 법의 권위도 법무부 장관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최근 광폭 행보는 일찌감치 대선 주자로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다른 잠룡들이 때를 기다리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먼저 뛰기에 나선 원 지사. 대표적인 소장파에서 대표적인 보수 주자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인종과 성별과 장애, 나이 등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의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5대 우선 법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 제정에 나서고 있는 법안인데요. 그런데 법안 발의를 앞두고 정의당 의원들이 요즘 의원실이 마비가 될 정도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전에 전화 공세로 압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시지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과 특권을 부여해서 일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의 휴대전화와 의원실 번호가 담겼다고 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항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의원실 전화 또한 마비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정의당은 오는 2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신교 등 일부 종교계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항목을 문제 삼아 비판적인 상황이어서 실제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17, 18, 19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지만 번번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정족수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발의가 아닌 최종 통과가 목표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토론 이끌어주실 두 분이시죠.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지금 원 제대로 구성되어 출발하는 것 예전처럼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되게 오늘 예상했었는데 오늘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상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 이번 주말 협상 기회를 마지막 준다 말미를 주고 월요일은 정말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주말에 결론 날 것 같습니까?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어쨌든 월요일은 할 것 월요일은 같습니다. 진행된다. 네. 왜냐하면 의장이나 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명분을 충분히 쌓았고 협상을 위한 노력하는 자세는 보일 만큼 보였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강행해도 무리는 없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이 명분 쌓기 모양새만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소위 친문 핵심 지지층의 여러 가지 문자 폭탄 받고 입장 곤란한 거 이해는 하는데 정말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걸 생각을 한다면 국회를 그리고 속히 정상화시킨다는 그 절박감이 있다면 법사위원장 지난번에 이렇게 야당이 무리해서 가져간 거 내놓고 그것만 내놓으면 금방 오늘이라도 협상 끝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는지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기어코 가져간 이유를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법사위 그동안 열린 과정에서 여당만 단독으로 열려서 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까지 출석시켜서 그걸 보면 지금 여당이 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저렇게 고집했는가 그 의도가 뭔가 국민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우리 입법부가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 진정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 또 아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체계 자구심사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법제위원회로 따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사법위원회 따로 하자. 그럼 민주당은 아마 선택하라면 사법위원회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
그거 받아들여서 그러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통째로 미래통합당에 양보하든지 예. 이렇게 하면 풀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라고 대체로 평가하고 있는데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이상일 전 의원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네요. 근데 불편해하시더라도 일단 법에 정한 원칙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강하게 어떻게 보면 좀 강행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3번 이상 지금 연기 지금 이렇게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의장께서 특별히 뭘 잘못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죠. 네. 저는 그 박병석 국회의장 사적으로는 제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데 중앙일보 같이 일했고 선배 되십니다. 저도 의장 되실 때 축하도 했고 정말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합리적인 분이시죠, 아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의장께서 잘못하신 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을 6개 상임위에 하셨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어요. 국회의장이 더 인내심을 발휘를 하고 여야 간에 더 협상하도록 중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의 기회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 상임위 강제 배정을 하면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더욱더 격앙될 수밖에 없었다. 네, 관련 얘기는 이번까지 듣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법에 사실은 일정한 날짜가 지나면 개원하도록 한 날짜 플러스 2일이 지나면 사실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래 법에 없던 근거조항이 중간에 입법까지 되게 된 것은 뭐냐면 국회의 개원이 이렇게 보면 각 당 간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로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지적 때문에 그게 입법화까지 된 거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전후 맥락을 보면 의장은 부득이하게 지금 아마 그런 선택을 한 것 같고 어쨌든 빨리빨리 합의를 해서 개원을 하고 이 코로나 전국에 대처할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네, 어쨌든 간에 법사위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걸려 있는데요. 그동안 지금 얘기했다시피 다 가져가라 아니면 법사위를 되돌려달라 이런 양쪽 얘기만 있었는데 네. 오늘 협상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흘러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상임위 구성이 전반기 후반기 2년씩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2년 중에서 1년씩 나눠서 법사위원장 맡는 중재안 비슷한 것을 통합당 쪽에서 제기했는데 네. 이게 수용된다면은 뭐 어떻게 합의가 가능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쎄, 통합당이 과연 공식으로 제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합당에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협상했던 내용으로 나온 직접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국회의장이 그동안 네. 1년씩 나눠 맞는 거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오히려 하신 의장이 거로 중재를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적어도 며칠 전에 여러 차례 만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국회의장이 오히려 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왜 야당 몫이 하는가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행정부를 삼권 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맥락이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가져갔던 거고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큰 원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1년씩 뭐 쪼개서 맞는다. 이게 미래통합당 내에 과연 그걸 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피력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만약에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이걸 받게 된다면 핵심은 어느 당에서 먼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첫 1년간을 누가 맡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먼저 1년을 맡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타협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재의 중재안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속내를 이제 추측을 해본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1년이 지나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걸려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법사위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1년이 법사위 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로 수는 뻔히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자신들에게 전반기가 오히려 이제 첫 1년이 주어진다면
혹시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네. 두고 봐야 될 부분이죠. 뭐. 법사위원장을 그런 네. 식으로 나눠서 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씩보다는 전반기 2년을 미래통합당이 맡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선 지지율상 가능성은 좀 낮지만 2년 뒤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전반기에 미래통합당에 마치 지금 두 분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협상 과정이 조금씩 서로 밀고 당기는 것처럼 1년 먼저 아니면 2년 먼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번거롭고 뭐 2년 단위로 한다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거 자기 때는 맞고 지금 미래통합당 때는 틀리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사법개혁과 관련된 마지막 방점이 공수처 출범과 어떻게 보면 이제 궤도 정상화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죠. 근데 이 중차대한 순간에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고 가야만 이게 마지막 이 활용정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또 첫 1년을 양보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 관련 수사, 그다음에 재판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들 말하는 거 보면 여당 의원들 하는 거 보면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나 검찰개혁은 핑계고 지금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반개혁이죠. 뭐 제도개혁 차원보다는 지금 걸려있는 뭐 정권 주변과 좀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의혹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식 얘기 같은데요. 뭐 지켜보기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양쪽의 정말 벼랑 끝 대결 상태에서 그냥 일정대로 추진이 될지 조금 전에 살짝 나왔던 뭔가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마치 협상을 조금 엿보는 것 같은 조금씩 이런 기분이 드는데요. 결국 중재 방안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윤미향 의혹과 대북 외교 관련 국정조사 카드 이걸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이게 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민주당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령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 뭐 국정조사를 하자. 차라리 그건 쉬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핵심되는 사람인 지금 뭐 볼턴이나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뭐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뭐 증언석에 앉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부분은 그냥 뭐 일반 상임위 여는 것처럼 뭐 국정감사 여는 것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윤미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가 워낙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진행하는 거 보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법사위 1년 쪼개자 뭐 요 정도 의장께서 제안했다고 알려진 그 지점이 아마 민주당 쪽에서 양보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두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는데 존 볼턴 이야기가 우리 정부는 뭐 틀리다고 하지만 우리는 검증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사건 전개의 흐름을 보면 북한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어긋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세금은 엄청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대북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다음 윤미향 사건 관련해서도 그 정의연에 우리 국민 세금 많이 들어갔고 국민들이 또 성금을 모았던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민주당은 죽어도 결코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정부와 여당, 여권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치부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카드를 가지고 국정조사 카드를 가지고 온구성 협상에 민주당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민주당은 계속 일단 밀어붙이고 일단 박병석 의장이 주말에 한 번 더 협상을 이제 하시라. 이거 자기들이 명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9일 날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민주당은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볼턴 회고록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사실은 외교의 난맥상의 가장 정점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보면. 그 남북 관계가 흐트러지게 한 상당 정도 원인도 사실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들이 있어서 네. 이제 다만 이게 국제 무슨 뭐 조사 같은 것은 사법적인 처리 사항이 아닌 없죠?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정말 이 큰 나라의 대국에 우리와 혈맹 관계에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뭔가 외교에 임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건 사실은 이게 굳이 국정조사가 아니라 외통위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두고두고 국가 차원에서 이건 연구해놓고 준비해놓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 주한미군이 왜 대한민국에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관심은 오로지 사진 찍고 기자회견 열어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 선언하는 일종의 쇼. 그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정말 불안한 문제인데 예. 트럼프는 트럼프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문제 그건 그거대로 있는 겁니다. 예컨대 소위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존 볼턴 한국의 창조물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했는지 우리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리고 미국에 제대로 전달했느냐 이 문제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가 국정조사를 한다면 존 볼턴하고 트럼프 데려올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정부 관계자들 정의용 안보실장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다 네. 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됐을 때 우리 쪽은 김정은이한테 네. 영변만 없애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 있고 그걸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정도 하죠. 더 하실 겁니까?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공사 관련 좀 얘기 좀 해보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이 이제 정규직 전환 논란, 상당히 관련된 논란,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잘못된 정보 또 이것이 부추기는 과장된 것에 의해서 그런 건데 오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심지어는 대통령 찬스다, 로또 취업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면 아주 대비된 지금 갈등입니다. 이 사태 핵심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실관계에 분명히 오해된 최초에 이제 보도 나온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해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뭐 월급이 가령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2천만 원이 껑충 뛴다든지, 뭐예요? 예, 아니면 뭐 알바생이 사실은 이 보안검색 요원으로 뭐 들어갔다가 난 정규직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가 과장된 부분은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5년 내지 1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가가 다 모든 정파의 중요한 문제였고 제 기억으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가령 심상정 지난번 대선 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정규직화 공약을 내놓았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센 아마 정규직화 방안을 내놨었고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안철수 후보도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조금 이렇게 해고 자유를 좀 강조하는 이제 입장에 서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할 것이냐 이게 관심의 초점이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약속한 것에 따라서 공약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 20대 취업이 안 된 젊은이들은 이거를 불공정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20대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했는데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들어보니 20대들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고민으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심지어 취업 준비생조차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국공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인천국제공항 사태. 네.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문제는
비정규직회 정규직화가 아니고 이거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이죠. 2017년 5월 12일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들어온 분들은 뭐 서류 전형 그냥 인성검사 좀 봐서 그냥 프리패스로 정규직이 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온 분들은 앞으로 이게 비정규직으로 가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으니 이제 이분들은 일종의 공개 채용 이런 절차를 하는데 왜 대통령 방문한 날이 기준이 되는 거냐. 이런 것부터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인천공항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요. 올해 적자가 3,200억쯤 난다는데 이런 상황에 전체 직원이 1,400명인데 1,900명의 이 보안 검색 요원을 정규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리고 그 인천공항공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허탈감을 주느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여권은 자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프레임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화나고 취업준비생들이 더 솔직히 시쳇말로 열받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간단한 현실 아닙니까? 이게 눈앞에서. 그게 프레임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을 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로또, 대통령 로또가 아니고 본인이 대선 기간 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이런 차원의 문제고 인천국제공항 여기 이외에도 사실 도로공사도 얼마 전에 지금 이렇게 수납원들 정규직화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많은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들 정규직화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고 대략 한 70~80%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젊은 학생들이 워낙 취업을 하고 싶은 이제 이 희망 1순위다 보니까 이제 공격 1순위라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논란이 됐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들도 29살짜리 아직 이제 취준생이거든요. 보면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얘기할 때 우리 선수들이 이제 못 가게 됐을 때 이게 공정성 문제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어른 세대들은 아니 이게 남북 이 화해 통일이라고 하는 이 주요한 대의 앞에서 그게 무슨 공정성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공정성 문제라고 했거든요. 또 중간에 왜 기간제 교사들 지금 정규직 교사로 채용할 때 이것도 공정성 문제라고 이제 젊은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지금 이번에 인천공항공사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애초부터 뽑는 걸로 공고가 됐었다면 자기들은 그 자리라도 시험을 보고 응모를 했을 것이다. 이게 전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달라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규직화를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단어로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 슬기로운 해법을 향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표는 좋다고 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주 치밀하고 정치해야 되고 공감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동시장의 이분화된 이 상황을 정부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 수단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취업준비생들한테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경우 소위 말해서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다 정규직화했을 때 젊은 분들이 취업준비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은 확실히 좁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한 이야기 있어요. 시켜서 하는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조가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사장은 경영인으로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사장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공약을 맞추기 위해서
청와대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슬기로운 해법 한마디만 주신다면. 일단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려야 되겠고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선의에서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것도 굉장히 젊은이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맞짱 토론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3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도와 영서 지방에는 소나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남북 관계보다는 여야 갈등이 더 풀기 쉬운 문제겠죠. 여야 간에 이런 합의도 못 끌어내면서 국민들 앞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꺼내기는 좀 명구스러울 겁니다. 이번 주말 협상에서 여야 합의가 정말 도출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